이제 40페이지의 계정 과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에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기 나오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자, 그럼 얘 현금은 우리 조금 뒷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없으실 테니까 한두 장 넘기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재무제표 중에 제출용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죠. 분류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지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내 장부에 기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표현 다시 생각해 보면 취득일이 장부에 쓴 날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을 때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하는 게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현금성 자산에서 계정 과목으로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두 개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두 개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외 나머지 금융상품들은 만기를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기를 따졌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그 이유면 우리는 그냥 금융상품 투자자산인데 단기면 단기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거지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3개월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표현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거니까 현금도 전부 다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금 포함시킬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제외한 모든 수표는 현금. 그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배당하기로 했는데 그 통지서 가지고 은행 갔는데 배당이 안 나와. 그러면 그 회사는 배당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부도예요. 그럼 무조건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나 아니면 채권, 증권 등의 그 사채 이자표도 전부 다 현금이라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다 현금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현금화 부족 계정 과목은 좀 띄워놓고, 자, 소액현금, 전도금 이 계정 과목 좀 볼게요. 자, 가지급금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계산액을 가지급금이라고 쓰죠. 우리 어린자바 대략적으로 하는 걸. 근데 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 제가 여러분하고 불공제라든지 간주공급 이야기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으면 우리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서 회계처리 가지급금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목적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그 가져간 돈으로 해서 이자도 부과하고 그 돈은 갚아라고 하려고 가지급금이라 쓰는 거예요. 직원들한테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그냥 주면 끝이야. 그냥 세법에서 매출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대표이사는 돈 빌려간 걸로 하는 걸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가지급금하고 어린자가 대략적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가지급금하고 두 개가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에 지급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쓰면 되는데, 아니면 문제에서 알려주면 시킨 대로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정산하는 단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는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한 거를 지우는 개념 과목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할 때 가지급금이라 썼으면 지울 때도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고, 지급할 때에 우리 전도금이라고 썼으면 우리는 정산할 때도 전도금을 지워야 되니까 우리가 지급 시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걸 보고 그걸 지워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지급금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 전도금이라는 제도가 실제 전도금을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액현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자, 우리
제가 이해를 위해서 Kref 좀 사용을 할게요. 자, 우리 회계 1급 문제나 아니면 FAT 1급 같은 경우에 이 전도금을 수정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전도금을. 근데 이 전도금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전도금이 여기 오른쪽에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 안 되는 이유가 빨간색이라서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건, 빨간색을 입력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F2번이죠. 우리 K11 F2번, 스마트에는 F1번. 어떻게 보면 둘 다 눌러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 전도금 나와서 얘 입력 안 되면 컨트롤 F2번 누르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지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소액 현금이다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도로 얘만 생각하시면 되지, 소액 현금으로 분개할 일은 없을 거예요. 소액 현금으로.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나갔다 가면 안 들어가지죠. 자, 이게 우리 소액 현금에 대해서 본 거고, 자, 이제 당좌예금 계정 과목 가지고 볼게요. 자, 당좌예금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자, 우리는 수표 제도라는 건 내가 수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수표 가지고 내가 당좌예금고자에서 돈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당좌예금고자에서 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현금이 필요하면 내가 그냥 수표 발행해가지고 은행 가서 당좌예금 돈 찾았을 수 있고, 이걸 주면 다른 사람이 은행 가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표라고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당좌 수표에서, 자, 우리 회사가 당사고, 우리가 상대방 회사, 다른 회사가 우리는 동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동전 발행 수표라고 하는 건 당사 발행 수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발행을 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이걸 수치를 하면 차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할 거고, 만약에 동전 발행 수표, 한마디로 타사 발행 수표를 가지고 하면, 우리 회사가 수치를 하면 이건 그냥 우리가 발행하지 않은 모든 수표와 똑같은 격이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쓸 거고,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지급을 하면 그때도 현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얘는 대변, 얘는 차변. 그럼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죠. 발행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럼 내가 발행했다 수치했다라는 건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거예요.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차변 대변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 쓰는 계정 과목은 이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원리가, 자, 우리 이제 알죠? 발행할 때 이때 처음 썼잖아. 처음 썼는데 얘가 돌아왔으면 취소하려면 같은 계정 과목 써야 취소되잖아. 그래서 이거 쓰는 거고, 얘도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얘를 줬으면 취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지우려고.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장부했으면 이제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계정 과목으로 지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계정 과목 쓸 건데, 자, 그럼 우리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우리는 당좌예금 잔액 한도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쓸 거고, 당좌예금 잔액 초과액은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나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재료 100만원치를 구입하는데 당좌예금 구입하면서 수표 발행하는데 당좌예금 잔액이 60만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자, 그럼 우리는 원재료 산 거는 100만원인데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쓰는 건 당좌예금 잔액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당좌예금 차변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써주고 그럼 나머지 넘어가는 부분은 단기 차입금이나 아니면 당좌 차월이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 그래서 금액을 40만원이라고 써줄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겠죠. 그럼 당좌 차월에도 만약에 당좌 차월을 쓰라 그러면 얘도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값이 아니고 문제 내는 사람이 이 당좌 차월은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 쓰기를 원하는 출제위원만 계정 과목을 얘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걸 만들지 않으면 이 계정 과목은 없어요. 기본 설정 값에는. 그럼 단기 차입금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전에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당좌 차월로 사용하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럼 당좌 차월로 쓰라 그러면 당좌 차월 쓰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처를 안 쓴 거예요. 여기에 거래처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단기 차입금하고 당좌 차월은 자 이런에도 나와요. 얘는 유동부채예요. 둘 다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당좌 차월 나와도 이건 유동부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채면 우리 거래처 써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고 분개 잘 해놓고서 얘 안 써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런 실수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저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로 같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반에는 절대 없었으면 하는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많이 낮아. 그래서 그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본인 문제 풀었던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지금 30분 안 주고 20분 준다 그러더라고. 보면 100이면 100 다 거래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AT 시험은 정말 훌륭한 시험인 게 거래처 안 쓰면 부분 채점으로 1점인가 2점인가 감점을 해요. 근데 세무사에는 잔인하게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3개 안 쓰면 9점이니까 내가 연말정산 안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는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당좌예금 받고 은행계정 조정표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선입자 수표 이제 기억합시다. 자 교재 43페이지에 선입자 수표 보면 자, 여러분들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책에 열심히 다 잘 적어둔 내용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선입자 수표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봐서 내가 이 선입자 수표를 발행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면 우리가 물건 사면서 줬으면 지급어음인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지급금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내가 선입자 수표를 받았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거래인지를 따져서 일반적인 상거래면 받을 어음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이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좀 잘못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표를 자기합 수표만 생각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수표하고 어음하고 제도는 거의 똑같아요. 상법이 제재하는 것도 똑같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하면 쓸 때 수표하고 어음 같이 하고 전부 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표 사업인 거예요. 거기에 이 수표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어음하고 효력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입자 수표 주고받으면 그냥 어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단기매매 증권은 좀 이따 볼 건데,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저기 투자자산 가서 볼 거예요. 그럼 이 책이 성의 없이 바로 재고자산 가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가기 전에 자, 이거 또 한번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세무유급에 요즘 2번 건너서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게, 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정리.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 매입은 상품이나 원재료 산 것만, 내가 장부했을 때 차변에 이 2개 쓴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럼 매출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수익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400번대 수익, 영업수익이죠. 얘는 영업수익을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2개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세무이급도 하니까 임대료 수입이 뜰 수가 있어요.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막 공사수익금 하고 다 400번대 있는 건 다 영업수익이네. 그럼 지금 이것들만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수입일 때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차변에 쓸 수 있고, 차변에 상품 원재료 썼을 때만 대변에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급어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경우가 아니면 그냥 미지급금, 미수금인 거예요. 미지급금, 미수금.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라면이 짰나봐요. 제 집이 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단점이 뭐냐면 토요일에도 라면, 일요일도 라면, 오늘도 라면. 다 라면이네요. 괜찮아요. 옛날에 한 달 동안 라면 먹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은 안 먹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자, 우리가 제품 매출을 했어요. 100만원. 자, 여러분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음 받았어요. 그럼 받을 어음, 거래처, A라는 거래처, 100만원. 자, 이렇게 썼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내가 장부에 기록할 때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길 건데, 내가 받을 어음을 대변에 썼다는 건 어음이 나한테서 어떻게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면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이었죠. 자, 어음의 추심일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추심 수수료를 생각해야 되고, 이 추심 수수료는 계정 과목으로 수수료 비용 800번대인 판관비를 써야 돼요. 800번대인 판관비. 이런 이야기죠. 대변에 받을 어음 A라는 거래처 거를 써놓고,
그리고 은행에서 나한테 만기가 되었다고 돈 받아주면서 주는데 95만원만 줬다.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원은 수수료 비용이다. 얘를 꼭 800번대인 수수료 비용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놀랍게도 여러분 책에 적혀있는 분계랑 똑같이 썼죠. 그죠? 제가 창의력이 없어서 한번 쓰면 그대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어음의 할인. 그럼 할인료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이 할인료는 첫 번째 매각거래. 매각거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자, 내가 매각거래니까 판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 이 할인료는 이자 성격이에요. 성격. 상대방이 만기까지 보유할 동안 기다리는데 5만원의 할인료를 원하면 100만원짜리 어음 받으면서 5만원 빼고 95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판 사람은 95만원만 받는 거죠. 그럼 차이나는 이 5만원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차입거래를 보면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차입거래는 형태가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는데 여러분이 저를 못 믿겠대. 그래서 100만원짜리 어음을 여러분한테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래 이자 5만원 네 하면 여러분이 이자 빼고 나한테 95만원만 주는 거예요. 선이자로 떼버려요. 그리고 저는 갚을 때 100만원을 여러분한테 주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어음을 돌려주는 게 차입거래인 어음의 할인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저는 회계 처리를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해서 할인하는 기간을 쓸 거예요. 어음은 줬지만 어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돈 빌리고 담보만 준 거잖아요. 그럼 어음 준 거는 담보 제공이니까 회계상 거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는 돈 빌린 거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100만원 빌려서 100만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돈을 95만원만 받는다면 이 5만원을 이자 비용이다 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자 비용. 그럼 지금 자, 실기에서는 얘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얘가 실기에서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론에서는 등장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어음의 할인료는 매각거래든 차입거래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라고 하면 틀린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이자 비용 처리한다 라고 하면 틀린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한다면 틀린 거죠. 두 개는 서로 다르겠으니까. 근데 또 맞는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어음의 할인료는 매각거래든 차입거래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정확한 지문이에요. 둘 다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이론에서 차입거래가 언급이 되고 세무이득에서 분계 나온 거는 아직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거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어음의 배서양도. 배서양도는 그냥 얘는 하다 보관 중인 어음을 상계 처리하는 거죠. 지우는 거예요. 상계 처리한다는 건 지운다는 표현이에요.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라 썼으면 받을 어음 지우는 거고, 양도 넘겼으니까. 내가 미수금이라고 썼으면 미수금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계정 과목을 써서 지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내가 B라는 회사에 외상 매입금을 갚아요. 그럼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다, B라는 회사 거 100만원 썼죠. 그럼 자, 우리가 어음 발행해주면 여기 뭐 써야 되죠? 외상 매입금 갚기 위해서 어음 발행해주다,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따지는 게 아니고 보관 중이던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고, 이게 발행했던 회사가 A라는 회사라 적혀 있었으면 A라는 회사 거 지워준다,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전에 제가 냈던 문제인데, 전 창의력이 없으니까 토지 200만원을 취득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100만원을 빼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정말 본 적 있는 것 같죠? 제가 쓰는 예제까지 다 쓰신 분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썼을까 싶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쓰는데, 전에 누가 말했어요. 로봇 같다고, 똑같은 예제로 똑같이 한다고. 근데 그분이 본인이 더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쩜 똑같이 썼는데 똑같이 기억이 안 날까,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 그럼 자, 이번엔 우리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 200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면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이거는 A라는 회사한테 받은 거를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 100만원은 재정감은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내가 발행하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져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라고 해서, 이건 이제 B라는 회사한테, 이 땅 판 회사한테 줘야 된다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여기 지급어음 쓴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발행할 때만, 받았을 때만, 한마디로 처음 쓸 때, 장부에 처음 쓸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져서 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양도하거나 갚거나 뭐 이런 그 다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워주는 거예요. 장부에 적혀있던 걸. 그래서 지워주는 형태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 어음의 부도가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받을 어음은 당좌자산이죠. 그죠? 당좌자산이에요. 항상 당좌자산은 어떻게 구분한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 아니면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럼 엄청 구분이 생각보다 쉽죠? 재고자산 아니면 당좌자산인 거예요. 그럼 얘는 당좌자산인데 부도가 나면 당좌자산을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얘를 대체한다는 건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대변에 부도가 나면 받을 어음이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부도가 났죠, 문제에서. 부도가 났다라고만 나오고 끝이면 지금처럼 하는 거고, 부도 났다고 무조건 대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손 처리하라 그러면 받을 어음에 대손 충당금을 벌 거예요. 왜냐면 어음이 있었는데 제 회사가 파산이 났대. 그러면 그건 부도가 난 게 아니죠. 그럼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났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든 부도 났으면 이 회사가 사라진 게 아니죠. 파산은 법인의 명칭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법원이 인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대손 처리가 되는 거지만 부도는 아직 대손 처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만? 아니죠. 절대 시험 때에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도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 계정 과목은 생각이 안 나면 대충 부도라고만 적어둬도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보면 차변에 부도라고 두자 치면 부도원과 수표하고 부도원과 수표의 대손 충당금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손 충당금 끌어 쓸 일은 없겠죠. 부도원과 수표를 해뒀다가 돈 받는 만큼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대손 충당금으로 끌어서 이 대손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영원히 못 받는다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부도원과 수표 이걸로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쉬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거래처 꼭 써줘야 된다. 자, 다 해놓고서 얘 안 쓰면 꼴대 앞에서 넘어진 거죠. 두 개 다 해놓고. 거래처 안 쓰는 것 중에 두 개가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부도원과 수표하고 한 개 더 있네. 당좌 차월하고. 이 세 개가 거래처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계정 과목 찾았을 때의 희열 때문에 까먹는데. 우리 당좌 차월, 부도원과 수표,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내가 아는 거다라고 해서 기분 좋아서 치다 보면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걸 까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를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어음이,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네 가지. 추심, 할인, 배서양도, 그리고 어음의 부도. 이거 기출문제 보면 거의 평균 두 회 차에 한 번 정도씩, 연달아 나오면 또 두 번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평균 두 회 차에 한 번 정도씩 얘네들을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기 내고 싶은 대로. 당연히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 얘. 수수료 비용이 500번, 800번, 900번 있다 보니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자주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얘. 그런데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잘 나와요. 메인 매출 전표 아래 붕괴할 때에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는 걸 사람들이 이제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자주 등장을 해요. 얘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사실. 자주 등장은 안 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이제 재고자산 말고, 자, 조금만 뒤로 가면 57페이지에 대손부터 보고, 57페이지에 대손. 페이지 펴졌죠? 자, 그럼 대손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이거. 우리가 대손이라는 건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채권은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겠죠. 자, 채권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을 못 받게 되었으면 지워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일어나면서 비용 발생하는 게 지금 대손이에요. 그럼 이 대손은 비용 처리할 건데 매출 채권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은 우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800번, 900번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 이름이 다른 거예요. 대손상각비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 이름이 틀리니까 자,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걸 먼저 보며,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생각을 할 거죠. 채권자에게 제가 대손 추정률,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정률 몇 퍼센트다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러면 추정률이 몇 퍼센트다. 그럼 우리는 지금 딱 이 금액만 장부에 잔액으로 둘 거예요. 그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만. 작으면 채워넣어서 맞출 거고, 많으면 얘를 빼내서 딱 맞출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보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지금 얘는 지금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설정하려고 하는 게 더 크고 잔액이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설정하는 걸 저는 표현할 때 보충한다고 표현했죠. 보충한다고. 그죠? 그럼 이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환입을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그럼 지금 잔액이 더 많으니까 얘를 빼내야 되겠죠. 그럼 자, 우리가 기말이니까 우리 시험을 하면 결산 문제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 대손 상각으로 들어갔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우리는 자동 결산을 하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동 결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순간 또 예외가 있어? 라는 느낌 드시죠? 자, 그럼 여기에 자동 결산, 수동 결산이다 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는 이거 가지고 혼자 계산 안 할 거잖아요. 우리 당연히 K랩 가지고 할 때는. 그럼 우리 K랩 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 들어갈 거죠. 그럼 여기 들어왔을 때에 위에 있는 여기 대손상가 얘 클릭했을 때 지금 이런 경우에요.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 있는 거는 자동 계산으로 전표 추가만 하면 되는데, 계산 완료 누르고, 그래서 자동 계산 하자라고 제가 적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그럼 얘는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수동 계산. 그럼 수동 계산 하는 거는, 자, 분계를, 자, 우리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은 자산인데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얘가 대변 계정이에요. 왜냐면 자산의 원래 자리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변에 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 계정인 건데, 근데 얘를 지금 그럼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줄이려고 그러면 차변에 써야 되겠죠. 차변에 쓰면 우리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자, 얘 짝지가 있겠죠. 자, 이게 짝지를 맞춰서 쓰고, 그리고 금액을 쓸 건데, 그럼 대변의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 800번대는 매출 채권이 있대. 그리고 900번대는 기타 채권이 있대. 이건 이제 구분을 해서 얘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론상으로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한 거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해야 되고, 기타 채권에 대한 거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비의 차감이라서 얘는 800번대인 거고, 얘는 900번대인 거고. 자, 이걸 분개하는 걸 가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떴죠. 마이너스가 198만 1600원이네요. 그러면 자, 이 금액 가지고 자, 계산을 하면 방금 받을 어음이었죠.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 자, 이번에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금액 198만 1600원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받을 어음이었잖아요. 받을 어음은 800번대 써야 되고, 기타 채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이거는 이걸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800번, 900번 느낌 있으시죠? 그럼 얘를 써줘야지 자, 얘가 되죠. 그럼 이제 딱 맞췄을 거잖아요. 그럼 딱 맞췄기 때문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들어와서 대손상각 가면 딱 맞췄으니까 잔액이 안 뜨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만약에 매출 채권만 하라 그러면 얘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수동계산으로 끝내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원칙인데 예외. 결산 자료 입력에서 처리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음수가 나오더라도 결산 자료 입력에서 처리하래. 그럼 땡큐지. 그럼 그냥 대손 상각에서 점표 추가하면 돼요. 계산 반영해서 자동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손상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으면 자동 결산으로 대손 상각 버튼 쓰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적었을 때에 그 시험 보고 나온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수업도 안 했는데 결산자료 입력해서 음수가 나왔는데 결산자료 입력해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난 문제도 안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결산 반영 누르고 점표 추가하면 끝나는 거니까 좋은 거네. 그랬더니 왜요? 라고 하는데 왜 문제에서 시켰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분계가 나오냐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분계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분계하고 수능계산 힘들게 하지 말라고 문제출제위원이 창의력 있게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하라고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당황해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기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기출문제 가지고만 이야기해요. 다 나왔던 것만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나온 적 있는 건데 나올 수도 있어요는 우리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고 전부 다 전제 조건은 나왔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